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170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리인과 프랑스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진압작전 끝에 나머지 인질은 모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은 20일 오전 바마코 도심에 있는 고급 호텔인 레디슨 블루 호텔을 습격했습니다. 한 보안 수시통은 남성들이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몰고 호텔에 들어온 뒤 4층으로 올라갔다고 말했고, 다른 보안 관계자는 이 호텔의 7층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지하디스트들이 복도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말리 특수부대가 호텔 진입작전을 펼친 끝에 인질 사태는 12시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말리 군인과 경찰은 호텔 주변을 봉쇄했다가 진입작전을 펼쳤고, 미군과 프랑스군도 이번 호텔 진입작전에 동참했습니다. 말리군 관계자는 작전 전개 후 호텔 내부에 더는 인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질극을 벌인 괴한 2명은 말리군과 수시간째 대치한 끝에 사살됐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모라비투는 이번 말리 호텔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학생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덩샤오핑에 의해 축출됐던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시진핑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복권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야오방 탄생 10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후야오방 사후 26년 만에 중국이 그의 공식 복권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개혁과 개방의 선구자인 후야오방은 지난 1987년 공산권 몰락 위기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축출됐다가 후진타오 주석 체제가 들어선 지난 2000년대 이후 서서히 명예를 회복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점령한 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ISIL의 자금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러시아 전투기가 15개의 석유시설과 500대가 넘는 연료 수송 트럭을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해군이 20일 카스피 해상 함정에서 라카와 이드리브, 알레포 지역을 겨냥해 18기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보장하는 쉥겐 조약을 재검토키로 하는 등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0일 개최된 유럽연합 내무 법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럽연합 22개 회원국들의 외부 국경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국경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모든 여행자들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도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가운데 이곳에서는 20일과 22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미국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돼 30년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대계 미국인 조너선 폴라드가 20일 가석방됐습니다. 미 해군 정보 분석가였던 폴라드는 지난 1985년 이스라엘에 미국의 기밀을 넘긴 죄로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폴라드의 석방을 환영한다며 30년의 오랜 수감 생활 끝에 폴라드가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과 과거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의 민간단체가 서울에서 공동 통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남북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은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2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20일 전격 호응이 오면서 이뤄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왔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무 접촉에서는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은 김기웅 남북회담 본부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2달 만에 한국 정부의 실무 접촉 제의를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8.25 합의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만큼 회담 개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 역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년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만들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당국회담에 나설 수석대표의 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실무 접촉을 제의하며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20일 실무 접촉 제의를 수용하면서 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와 당국회담에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당국회담에 누가 대표로 나설지가 실무 접촉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양건 당비서의 경우 건강이 악화된 강석주 당비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홍영표 장관의 상대로 당국회담에 나설지가 주목된다는 설명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3년 6월 당국회담의 수석대표 급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남북관계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국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두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정치군사적 현안 논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실장입니다. 예를 들면 비방 중상 중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전단 살포 문제라든지 확성기 문제도 아마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연합훈련 문제나 또 의사조치 문제, 금강산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 또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모든 인구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북한 주민들도 정권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전날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안보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은 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안보리의 작년에 어젠다로 채택은 되었지만 1년 동안 사실 안보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아무 어떤 반응 없이 그냥 묵인하면 그건 안보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의안이 강한 어조로 또 다시 한번 또 채택이 된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북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권고가 포함된 데 대해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비참한 노동 실태를 겨냥한 것으로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큰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게 결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임금 착취와 하루 20시간의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인권 결의안 채택이 미국 등 적대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당분간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대외 관계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기조까지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외 관계를 좀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 내지는 흐름, 이것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강경하게 올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유엔, 미국 자신들이 회담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장 박사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자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위해 대외관계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저희 VOA에 어제 밝혔는데요. 이 시간엔 한국결핵연구원의 오경현 교육기술협력부장과 함께 이번 결핵 실태 조사의 의미 또 그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오경현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으로 이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이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벌이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결핵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WHO 글로벌 펀드에서는 최근에 계속 개발도상국의 결핵 실태 조사를 이제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결핵 추정치, 과거의 결핵 추정치가 많이 수정이 됐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 추정치에 비해서 훨씬 그 실태가 심각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결핵 실태 조사를 과거 4, 5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 그 추정치가로 보면은 북한이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 다음으로 가장 결핵 유병률이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신고율 추세만 보면은 그 북한에서 결핵 신고 환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결핵 프로그램이 점점 강화되면서 환자 발견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결핵 발병이 늘은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결핵 실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가장 한 국가의 결핵 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적인 결핵 유병률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한 질병의 그런 어떤 그 부담을 측정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질병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네네. 그렇게 조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유병률 조사라는 거는 어느 한 시점에 들어가서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추정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1년 사이에 그 질병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기 연구원은 저희 BOA에 이 무작위로 선정된 100개 지역에서 15세 이상 성인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가 실시된다고 했는데요. 이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은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그 전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5세 이상 성인 7만 명을 전체 100개 지역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2주 이상 기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선상에서 그 결핵을 의심할 만한 그런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가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그 가래 검사는 보통 이제 도말 현미경 검사하고 배양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도말 현미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감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양성이면은 전염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도말 양성 결핵 환자를 분류를 하는데 보통은 전염성 결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배양 검사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민감도가 100%인 골드 스탠다드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결핵을 다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 국가의 결핵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결핵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느 정도의 물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배치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핵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미경 검사와 배양 검사는 그럼 조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 도말 검사는 보통은 시행하고 나서 2시간 정도면 알 수가 있고요. 대신 배양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까지는 계속 균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 이 결핵 관리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WHO 측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했던 추정치들이었거든요. 그 북한의 어떤 결핵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얼마나 신고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국가 결핵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많이 부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유병률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추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북한 결핵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국내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5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 결핵 실태 조사를 시행했잖아요.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일단 그 전세적으로 볼 때 이렇게 30년간 주기적으로 5년 간격으로 시행한
북한은 사실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은 네. 이제 10년 단위로 2번 정도, 많아야 3번 정도 시행한 게 다인데 네. 그만큼 한국의 어떤 유병률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유병률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계속 결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결핵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배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국이 결핵을 많이 극복하게 된 하나의 주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번 실태 조사를 시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조사는 그 표본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그 네. 표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표성, 전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 참여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그 대표성에 좀 심각한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8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높여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판독 자체가 어느 정도 질이 보장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시행하고 다양한 의사들이 이제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마다 너무 그 소견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어느 정도 질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중앙 검사실에서 이제 모든 검체를 받아서 배양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배양 검사 자체도 상당히 고난이도의 검사일 수 있기 때문에 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줘야지 그런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북한 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보면은 대한결핵협회나 아니면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그다음에 이제 유진벨 재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유진벨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북한에서 다진에서 결핵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검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결핵연구원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결핵연구원의 오경연 부장과 함께 북한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단위 결핵 실태 조사의 의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기후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가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1.9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중강진의 기온이 3도, 평양은 1.6도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겨울과 봄 기온도 각각 4.9도와 2.4도씩 상승하면서 겨울이 20일 짧아지고 봄과 가을은 각각 15일 정도 길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상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위도가 높은 데다 대륙에 위치해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기상청 기후과학부 김현경 과장입니다.
그 대륙에서 훨씬 더 변화가 크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변화가 더 커져요. 온난화 경향이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나라보다는 대륙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위도도 조금이라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아마 온난화 경향이 높게 나올 거예요. 기후변화란 산업활동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대기 체계가 바뀌어 지표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홍수와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2013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기후변화를 체감했다고 답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한 기후변화 현상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이었습니다. 이어 폭설 증가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증가, 평균 기온 상승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마다 가뭄과 집중호우, 이상고온, 한파와 폭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는 39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에 이어 극심한 가뭄과 태풍 피해를 잇따라 겪었습니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기온은 영하 42도까지 떨어졌고 12월 한 달 평균 기온은 영하 8.6도로 평년보다 4도나 낮았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는 낮은 기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월부터 2달 동안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북한에 닥쳤습니다. 이모작과 가을 농사에 영향을 주는 5월 한 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42%에 그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물 확보 투쟁으로 전체 인민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이 북한 전역을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9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2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12만 정보와 주택 8만 7천 세대가 침수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성 기후현상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려대기 환경연구소 정용승 소장입니다. 북한 지역의 위도는 북위 38도에서 43도,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여름엔 해양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마전선이라든가 비구름대가 때때로 폭우형, 홍수형의 많은 강수를 단시간에 한꺼번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죠. 북한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기구에 통보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홍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풍, 가뭄, 전염병 순이었습니다.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 2013년 재난통계 분석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약 542만 명에 영향을 미쳐 1,4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온난화 속도가 빠른 데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림 훼손이 심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명수정 연구위원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나 홍수 조절용 저류지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작은 홍수나 단기간의 가뭄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식량 부족과 에너지난을 겪으며 산림을 이용해 밭을 만들고 땔감을 마련해왔습니다. 1990년 전체 면적의 68%였던 북한 산림은 2010년에는 47%로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산림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독일의 환경단체인 저먼워치에 따르면 북한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지수는 2013년 전 세계 7위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총생산의 8%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도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 방지협약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등에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면서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뚜렷한 온난화 경향과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반의 구축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주요 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당국의 경우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본과 기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인 만큼 최근 한국의 사무국이 들어선 녹색기후기금, GCF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이나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과 과거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의 민간단체가 서울에서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전시회 장소인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땅을 벼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갖고 먹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만들었으니 정말 미안해. DMZ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와 그 당시의 이번 전시는 독일 통일 직후 베를린 장벽에 벽화 그리기를 주관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와 한국 DMZ 스토리 전시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는데요. 지난 3월 독일을 방문해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된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의 카니 알라비 회장을 초청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시는 베를린 장벽에 남긴 세계 21개국 118명의 예술가들이 남긴 평화, 환경, 관용의 메시지와 함께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땅인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충식 전시 총괄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그 작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셨고 또 그건 하나의 성공한 케이스고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한마디로 랜드마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 작품전을 제의가 왔길래 제가 내 힘단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DMZ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부각시키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면서 우리나라로 가장 아주 좋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면서 그 초석을 좀 깔아드리고 싶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베를린 중심부터 남아있던 1.3km 길이의 장벽에 세계 21개국 118명 작가의 벽화를 설치한 야외 전시관입니다. 독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의 카니 알라비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의 그림들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공산주의 형제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산주의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각각의 그림을 조금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께서 보실 그림 중에 하나는 트럼이라는 자동차 모델이 베를린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도 뿌리를 내려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머지않은 훗날에 그 슬픈 과거, 이게 분단의 슬픈 과거를 뛰어넘어서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 야외 갤러리의 그림들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일단 저도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거, 얘기만 듣던 작품들을 좀 실제로 가까이서 보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재밌게 봤고요. 특히 형제의 키스는 너무 잘 알려진 작품이어서 저도 너무 많이 봤던 작품이지만 또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꼭 한 번씩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여드는 작가들이 당시에 동서도 베를린의 장벽이 DMZ 스토리관에서는 휴전선을 체험하면서 분단의 역사를 지나 아픈 역사의 땅 DMZ에 묻힌 이야기와 진실을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김충식 전시 총괄 감독의 얘기입니다. DMZ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또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는 과정, 우리나라 국민 중에 99%가 어떻게 보면 DMZ를 안 가봤거든요. DMZ 말만 DMZ지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연구 과제도 없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디 가르침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적인 차원도 엄청나게 저는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DMZ는 한국인들도 한 번도 안 가본 경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데요. DMZ 스토리관을 둘러보던 관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DMZ도 제가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듣는 뭐 박수근이나 두루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까이 사실 있는 건데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좀 DMZ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몰랐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어서 뭐냐 뭐 어떤 교육적으로나 이런 쪽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역사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단이었다가 독일은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보고 같이 통일에 대한 염원도 뭐 같이 이제 기리면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앞에 금붕어 두 마리는 마주 보지 않고 서로 반대로 봅니다. 전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8일까지 약 100일간 이어지고 전시회 기간 중에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에 관련한 전국 초중고 대학생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을 선발해 교육부 장관상과 각 지역 교육감상 및 조직위원장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서아프리카 말리의 고급 호텔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난입해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대응해 합동 정보기관 창설을 논의 중입니다.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경제 발전은 테러리즘을 해결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도 테러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바뀌었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일주일 전에 연쇄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아프리카 말리에서 대규모 인질극이 발생한 거군요. 인질극이 벌어진 곳은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의 고급 호텔인 레디스 블루 호텔입니다. 예. 20일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보이는 괴한들이 난입해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 17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럼 인질극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일단 끝났습니다. 인질극이 일단 끝난 상황인데요. 네. 앞서 인질극이 벌어지자 말리의 특수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는 호텔로 전격 진입해 무장괴원들을 사살하거나 제압했는데요. 네. 말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호텔에는 인질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번 특수부대의 호텔 진입 작전에 미국과 프랑스의 특수부대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인질 수가 170여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럼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괴한들의 호텔 습격으로 프랑스인 1명과 벨기에인 1명 그리고 말리인 2명 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호텔 내부의 2개 층에는 시신 27구가 발견됐으나 이들의 국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CNN은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텔 로비에 선열이 낭자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정확한 사상자 규모와 진압 경위 등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계속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인질극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무라비투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무라비투는 이날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번 말리 호텔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신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한 단체 이름이 알무라비툰인데 그럼 최근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무라비투는 주로 알제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에 있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입니다. 순위파 무장 세력 ISR보다는 알카에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인질극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좀 형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외신에 따르면요. 이날 약 10여 명의 무장한 남성들이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 총기를 난사하며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이들 괴한들은 당시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고요. 네. 또 인질극이 벌어지면서 호텔 안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남성한 몇몇은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괴한들이 이슬람 무장 세력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은 한층 위로 올라가면서 인질들을 붙잡았고요. 7층에 머물면서 말리의 특수부대와 대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알라를 믿으면 풀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다가 특수부대가 출동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인질극이 벌어진 이 호텔이 미국 소유라고요? 네, 인질극이 벌어진 곳은 말리의 최고급 호텔인 레디슨 블루 호텔인데요. 예. 평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또 이 호텔에는 프랑스와 터키, 중국, 나이지리아 등이 사람들이 그 호텔 안에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현지 대사관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언론들이 전하는 거 보니까 별이 5개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인질 중에 미국인은 없었습니까? 현지 기자들로부터 미국인이 호텔에 있다는 증언이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미국 정부의 확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호텔은 현지 미국 대사관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네네.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 대해서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테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네, 현재 그 오바마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백악관은 아시안 확대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도 인질극 상황에 대해 즉각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말리, 이 같은 프랑스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말리에서는 얼마 전이었죠. 외국인들을 노린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8월이었는데요. 예. 당시 무장괴양들은 비블리스 호텔에 난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서 정보군과 유엔 직원 등 8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말리는 북부와 중부에서 무장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말리에서는 지난 2012년에 쿠데타가 일어난 후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수도를 위협하자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해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리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고요. 예. 하지만 이후에도 북쪽으로 밀려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 중인데요. 한편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 중에는 보코하람처럼 순위파 무장 세력 ISR에 충성을 맹세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질극이 과연 ISL과 관련이 됐는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구촌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후속 소식 알아보죠. 프랑스 경찰이 테러 용의자 은신처를 급습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제3의 테러 용의자 시신이 추가로 나왔다고요? 프랑스 경찰은 지난 18일 파리 북부 생드니의 아파트에 이번 파리 테러에 총책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습했는데요. 총책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체포됐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 조사 결과 제3의 테러 용의자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요? 여성인 것으로만 발표됐고요.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숨진 2명은 파리 연쇄 테러를 기획한 압둘하미드 아바우드와 아바우드의 사촌 여동생이었는데요. 새로 발견된 시신은 모두 크게 훼손된 상태라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아바우드의 사망 사실도 지문과 유전자, 즉 DNA 확인을 거쳐서 하루 만에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예. 이번 파리 테러와 관련해서 유럽의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또 열었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내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유럽 합동 정보기관 창설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폴로스 내무 및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주간지 테러 이후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대테러 센터가 설립됐고 이번 연쇄 테러로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공동의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만 이번 테러 공격 이후 각 나라 간의 그 정보 공유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벨기에와 프랑스를 오가며 연쇄 테러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네. 유럽연합에서는
그동안 합동정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공동의 정보기관 창설 논의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각 정상들의 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G20 주요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이제 폐막됐군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줄여서 영문 약자로 APEC, APEC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칠레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21개국이 회원국이고요. 예. 이들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북한은 회원국은 아닙니다. APEC의 목적은 자유무역 확대와 동반 성장인데요. 네. 이번 정상회의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직후 열리면서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테러 방지를 위한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제 공동선언문이 대개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국제사회 관심이 테러 문제에 쏠려 있을 만큼 이 테러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상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예. 모든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국제사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번영은 테러리즘과 급진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APEC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경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인데 그렇다면 이 경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동학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축 작업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아태 자유무역지대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로드맵이 제시됐는데요. 영내 더욱 광범위한 경제 통합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상들은 또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 협정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영내 시장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고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개최국인 필리핀이 제안한 서비스 협력 프레임워크도 채택했습니다. 네, 자기 나라의 주요 산업도 좀 챙겨야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수출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자유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 TPP에 대해선 일부 정상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도 냈군요. 네, 개최국인 필리핀도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를 추진 중인데요. 네. 미국의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TPP의 높은 기준 때문에 관심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 무역 확대라는 목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TPP는 노동과 환경 문제 등에서 다른 무역 협정에 비해 높은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TPP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또 가능한 많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TPP에 대응해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 중 TPP 가입국 정상들과 만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또 여러 주요 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025년이죠 정상회의를 유치했군요. 네, APEC 정상회의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2025년도까지 개최국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2005년 부산 개최에 이어 다시 개최국으로 정해졌고요. 참고로 내년 회의는 페루에서 열립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APEC 회의에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와 별도로 양자회담을 가졌군요. 네,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성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데 대응한 공조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고요. 앞서 미국은 항해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냈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이런 남중국해 순찰에 대해 지지를 표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위에 반대하면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일본이 국제법 또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자위대 역할을 더 넓히겠다 이런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는데 그럼 이번 남중국해에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 병력을 보낼지도 관심사였는데 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정세가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자위대 역할 확대를 포함한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관해서는 두 정상 모두 두 나라의 안보 동맹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인식을 표했고요.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한국, 일본 3국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은 역시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 조금 끼겠고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0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 함흥은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9도 예상됩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영곤이었고요. 저희 VOA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170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리인과 프랑스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진압작전 끝에 나머지 인질은 모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은 20일 오전 바마코 도심에 있는 고급 호텔 레디슨 블루 호텔을 습격했습니다. 한 보안 소식통은 남성들이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몰고 호텔에 들어온 뒤 4층으로 올라갔다고 말했고, 다른 보안 관계자는 이 호텔의 7층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지하디스트들이 복도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말리 특수부대가 호텔 진입 작전을 펼친 끝에 인질 사태는 12시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말리 군인과 경찰은 호텔 주변을 봉쇄했다가 진입 작전을 펼쳤고, 미군과 프랑스군도 이번 호텔 진입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말리군 관계자는 작전 전개 후 호텔 내부에 더는 인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질극을 벌인 괴한 2명은 말리군과 수시간째 대치한 끝에 사살됐습니다. 지난 1980년대 학생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덩샤오핑에 의해 축출됐던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시진핑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복권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야오방 탄생 10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후야오방 사후 26년 만에 중국이 후야오방의 공식 복권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개혁과 개방의 선구자인 후야오방은 지난 1987년 공산권 몰락 위기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축출됐다가 후진타오 주석 체제가 들어선 지난 2000년대 이후 서서히 명예를 회복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점령한 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ISIL의 자금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러시아 전투기가 15개의 석유시설과 500대가 넘는 연료수송 트럭을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해군이 20일 카스피 해상 함정에서 라카와 리드리브, 알레포 지역을 겨냥해 18기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보장하는 쉥겐 조약을 재검토키로 하는 등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0일 개최된 유럽연합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럽연합 22개 회원국들의 외부 국경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국경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모든 여행자들은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도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국경 보안 문제는 앞서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을 주도한 벨기에 국적의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가 시리아에서 프랑스로 자유롭게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가운데 이곳에서는 21일과 22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미국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돼 30년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대계 미국인 조너선 폴라드가 20일 가석방됐습니다. 미 해군 정보 분석가였던 폴라드는 지난 1985년 이스라엘에 미국의 기밀을 넘긴 죄로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석방을 환영한다며 30년의 오랜 수감 생활 끝에 폴라드가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